우린 여기 함께 살고 있지 않나.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사회 모순을 하나씩 벗기는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한가운데고요. 오늘도 철수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대한민국이 뜨겁습니다. 아우, 너무 뜨거워요. 지난 진보당 최근에 진보당 사람들이 내란을 음모했다 해서 지금 이석기 의원이 구속되셨어요. 근데 가만 언론 보도를 보니까 100여 명 모여서 강연을 듣고 거기서 발언을 했다. 그래서 내란 음모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이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특히 내란 음모하면 왠지 군사적인 거하고도 좀 관계 있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좀 일단 먼저 얘기해 주시고 오늘 본방송 들어가죠. 네, 그렇게 하시죠. 내란은 기본적으로 난동 내지는 폭동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형법 87조에 보면 내란죄가 규정이 돼 있어요. 예. 국토의 참절, 그리고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목적이 분명히 명기가 돼 있죠. 여기서 국토 참절은 우리나라의 일부 지역을 이제 떼먹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고, 국헌문란은 이제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것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것을 목적으로 해서 실제로 이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 예를 들면 청와대, 그리고 국회 아니면 경찰서, 군부대 이런 게 되겠죠. 네. 그런 국가기관을 전복하려 하거나 그 기능을 정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위해서 방법론적으로는 폭동을 도발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폭동 내지는 협박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로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군사적인 면이 있죠. 내란이라 그러면 이제 내전과 같은 실제로 전투 행위가 벌어지는 이렇게 되겠는데요. 하지만 우리 역사에서 이런 내란죄가 안타깝게도 있었습니다. 그죠? 네네. 그것이 그렇죠. 지난 61년도 5월 16일이죠. 예. 5.16. 다카키 마사오. 예. 네. 다카키 마사오가 이 주도한 5.16 쿠데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1979년에 있었죠. 12월 12일에. 네. 전두환 신군부가 이제 자행한 12.12 쿠데타가 있었습니다. 정작 이 지금의 진보당 사건을 가지고 이게 과연 내란 음모냐라고 할 때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실제로 전두환의 12.12 쿠데타는 97년도였죠. 대법원에 의해서 반란 수괴와 내란 수괴의 이 조항을 적용을 해서 전두환에게 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선고했었고, 네. 이후에 대법원에서는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긴 했습니다만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외의 내란 음모는 80년대의 김대중 내란 음모 사태, 네. 74년도의 민청학년 내란 음모 사태, 네. 전부 다 이후에 사법기관에 의해 가지고 무죄에 이미 드러났던 것이죠. 네네. 고문에 의한 조작이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인데, 지금의 이 진보당 사건을 과연 내란 음모로 볼 수 있느냐. 이미 법조계에서는 이 법조항의 적용 자체가 어렵다. 그러한 평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내란을 입증한 실제 행동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단 하나 이제 금품에 매수된 뿌락지에 의한 녹취록이 있는 건데, 소위 녹취록이죠. 네, 그 녹취록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정보원에 의해서 어떻게 지금 가공이 됐는지는 알 수 없는 상태고, 그리고 이미 국가정보원은 그 지난 NLL 녹취록이 대화록이 있지 않습니까? 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일정하게 가공했던 전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에 나타난 이 혐의 사실들을 가지고 내란 음모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가, 사법계 내에서도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고, 기본적으로 정치 탄압일 뿐이죠. 그 내란 음모 지금 막 뜨겁습니다만 거의 여론 재판으로 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정확히 그 내란 음모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적용이 가능한지 이렇게 정확히 밟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나 일주일 새 완전히 광풍이 몰아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내란 음모 관련해서는 일단은 저희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오늘은 본방송 주되게 우리나라 국군의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다는 것, 이것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군 지휘부, 그때 잠깐 언급 들었는데, 군 지휘부는 작전권이 없으면 평소에는 무엇을 할까요?
예,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군의 전시작전권이 없습니다. 그죠? 일반적으로 평시작전권은 저희가 이제 받았다고 하지만 군대는 기본적으로 전투를 하는 집단인데 그렇죠. 전투는 평시에 전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전투를 하면은 그 자체가 전시가 되기 때문에 전투를 하면은 작전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군 지휘부는 평시에 이 작전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평상시에 부대를 이제 유지 관리하는 상황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군대에 대한 작전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담당을 하게 되고 예. 한국군은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작전 권한이 없이 평상시에 군대의 운용, 행정 체계와 관리 그런 부분을 담당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의 이 합참의장이나 국방부 장관의 직제가 군대의 지휘부로서 그러한 기본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이 가능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약간 기형적인 뭐 군대와 군지휘부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네. 그럼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우리나라에는 정승조 합참의장이 계시고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계십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시면서 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 군이 정상적 편제를 갖추고 있는데 있는 것을 없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전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군대가 정상적인 체계를 지휘체계를 갖추고 있다 말씀하시는데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 좀 해주시죠. 예, 실제로 이제 군의 지휘 체계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 군의 통수권자는 헌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대통령이죠. 대통령. 예. 대통령이 군을 통수를 하고 있지만 일상적으로 대통령이 군대를 계속적으로 지휘 관리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군 수뇌부라고 하는 군부 인사들이 대통령의 군에 대한 역할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저희가 흔히 고위직제라고 이야기할 때 참모총장, 그 육군 참모총장, 해군 참모총장 네. 그런 참모총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들이 대통령을 군 통수권자를 보좌하는 참모라는 역할인 것이죠. 그렇군요. 이를테면 뭐 국회의원에서 국회의원 보좌관 그런 식 역할이 있듯이 대통령이 군을 통수하는데 그거를 이제 참모하는 참모의 기능을 역할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장은 다시 말해 합동참모본부의 의장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군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일반적으로 군에 대한 이 지휘는 군령과 군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군령은 이제 군의 작전에 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군사작전에 대한. 군사작전. 그것을 군령이라고 본다면 군정도 있습니다. 군정은 군정은 운영하는 거 그렇죠. 같죠? 일반적인 군대의 행정지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겠죠. 이 중에서 합참의장이 군령을 관장을 하게 되고 국방부 장관이 군정을 보좌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합참의장 군의 작전권이 주한미군 사령부 한미연합사에 있다 보니까 군령을 보좌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죠.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군령을 누가 보좌하느냐? 주한미군 사령관이 보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현재는. 그렇게 되겠네요, 진짜. 예. 그렇다면 군정은 어떻게 되느냐? 군정을 봤을 때 원래는 국방부 장관이 보좌해야 되나? 네. 대한민국이 한미연합 방위 체제를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군정도 한국의 국방부 장관이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례 안보 협의회를 개최합니다. 네. 매년마다 이 한국의 국방부 장관, 미 국방부 장관이 둘이 모여서 이 안보 협의회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에서 이제 군정의 기본적인 이 방침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대통령이 군을 통수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평시에 국한되는 것이고 예. 그마저도 이제 기본 군령에 대한 부분은 사실 주한미군 사령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군정에 대한 부분도 미국 국방부의 입김에서 벗어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한미군이 우리 연합방위 체계, 연합방위를 핑계로 우리 군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군이 우리 국군을 무시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문제가 돼가지고 언론에 보도됐던 그런 부분들도 있죠. 이것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국력이 약했다라고 이야기되는 그런 60년대 이야기가 아니라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엄연히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구체적 실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지난 2011년에 이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이 한미연합사령부가 준비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습니다. 예. 최근에도 진행을 했었죠. 8월 말에 진행되는 훈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상시. 2011년에 국군이 을지 훈련에서 상부지휘 구조 개편을 검증하겠다. 이것은 뭐냐면 이 한미연합사의 상부지휘 구조. 그러니까 이 상부지휘 구조를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라고 이제 미국 쪽에 이 제임스 서먼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제안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요청이 그대로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동맹국이라고 하는 한국이 요청하는 검증 작업이 이것을 이제 미국이 동맹의 뜻이 있다면 그것을 서로 협의하고 그렇죠.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에서 결정을 해야겠는데 일방적으로 잘라버리는 모양새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2011년 10월 28일에는 이 한국 공군이 F-15에 내장된 미국제 센서를 무단으로 열어봤다가 네. 미국으로부터 호된 추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무기 사서 열어보지도 못한다는 거네요. 이제 실제로 당시 미 국방부의 이 랜덴 이 비확산 담당 수석부 차관보가 실제로 이제 한국을 방문해서 예. 그때가 또한 을지 프리덤 가디언 군사 연습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 국방부와 한국 공군 담당자에게 막말을 구사하면서 막말. 막 F로 시작하는 단어 개 호로색 뭐 이런 거겠네요. 예, 그런 거칠게 항의했다는 이제 뭐 보도가 나왔었던 것이죠. 그때 한국군이 어떠한 입장을 밝혔냐면 우리는 기술을 유출하려는 게 아니라 단순히 정비 목적으로 분리를 했는데 미국이 왜 이렇게 과민 반응하느냐라고 했는데 미 국방부는 계속적으로 명백한 기술 유출 목적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강경한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주한미군 일부에서도 아니 한국의 해명에도 일리가 있는데 본토의 국방부가 미 국방부죠. 네. 너무 강경해가지고 말리지도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이후에 펜타곤 미 국방부죠. 펜타곤이 미 국방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한국의 불법 기술 유출 여부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제 이 한국의 기술 유출 여부를 심사하고 이것을 제재한다는 그런 이제 방침을 세운 적이 있어가지고 아니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단순히 지금 당장에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나사를 한번 열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고 나사 풀었다고 난리가 난 것이죠. 예. 뭐, 나사 풀고 딱 봐도 기술이 유출되면 거 상당히 허접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이제 이런 현상들을 볼 때 이 우리 국군이 결정한 사안조차도 사실 주한미군의 그늘에 가려져 있다. 이런 부분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는 뭐 어떻게 한미 관계 좀 이런 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실제로 나라의 국방을 책임지는 군은 그 어느 나라나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군대는 어쨌든 뭐 전시작전 지휘권 이렇게 미국에 있어서 뭐 상층부 운영은 뭐 많이 지휘를 받는다 치더라도 우리 군의 편제는 좀 구체적으로 어떤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국군의 편제가 상당히 좀 이제 편중돼 있죠. 일단 한국은 네. 저희가 일단 학교 다닐 때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그렇죠.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요충지. 지정아주 요충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지정아주 요충지에 있으면서 한국은 해군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한국의 병력을 보면 국군이 68만 명 가량이 됩니다. 네. 이 가운데 지상군을 보면 육군이 56만 명, 그리고 해병대가 2만 5천 명. 그래서 대략 68만 중에 60만 명 정도가 국군이에요. 아니 육군이에요. 지상군이죠. 아, 네. 전체 병력의 약 88%, 거의 90%가 육군에 편중돼 있고 실제로 이제 해군이나 공군은 합쳐봐야지 10%가 불과한 대륙과 해양의 요충지라고 얘기하면서 해군은 왜 안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다른 나라의 예를 살펴보게 되면 미국을 볼 때 미국은 육군의 비중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되게 땅덩어리 큰데. 러시아는 32%, 일본도 62%예요. 자위대도. 그러니까 이제 해군과 공군 자위대가 사실상 거의 40%를 점유한다는 거죠. 하다못해 중국도 육군이 70%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군은 어떻게 90% 가량의 전력을 지상군에 올인할 수가 있냐 이런 이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이죠. 국군에서 이렇게 육군의 비중이 과도하게 높은 것은 바로 정전체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구축하기 때문에 네. 따지고 본다면 이제 미 태평양 사령부와 연결하기 때문에 지상군은 한국이 담당하고 해군과 공군은 미 태평양 사령부가 담당하는 일종의 그런 분업 체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개연성이 그렇게 높은 볼 것이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미 태평양 사령부의 편제를 보게 된다면 태평양 사령부에는 전체 미군 전력 가운데 전체 미 해군 전력의 40%가 태평양 사령부에 집중돼 있고
해병대 병력의 25%. 근데 육군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해군 편제가 압도적인 미 태평양 사령부 입장에서는 그죠? 공군이야 뭐 만약에 한반도 유사시 전쟁이 활발했다라고 네. 되면 공군은 그냥 전화 한 번 하면은 뭐 몇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비행기이기 그렇죠. 때문에. 금방 그러면 이제 오죠. 해군이 중심이 이 태평양 사령부에 있고, 그러니까 한국군은 지상군을 담당해라. 그러면 육해공의 이 3단 변신 합체 로봇가 딱 완성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이제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더 따져볼 것은 국군의 병력이 과연 60만인가라고 할 때 네. 평시에는 60만 명이지만 이것이 전시가 되면 60만 명이 아닙니다. 왜요? 한국에는 예비군이 있죠. 예비군. 저도 물론 지금 예비군이고 전 수속 세고 바로 예비군 훈련을 더 가야 되는데 한국에는 300만에 달하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예비군은 향토 예비군법에 의해 가지고 법적으로 규정이 되고 있죠. 제대 이후에 약 8년간의 예비군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실제로 이 향토 예비군은 전역한 군인들이 전부 다 해당되고 현역뿐 아니라 보충력에도 해당됩니다. 보충력 흔히 말하는 뭐 공익요원? 그렇죠. 그래서 저도 사거 보충력 출신인데 지금도 예비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전시가 되면 한반도 유사시가 만약에 이제 도래했다라고 되면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에서 대포권 3를 발령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면 자동으로 한국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으로 이관이 되면서 한국은 바로 예비군 소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60만에 달하는 국군 병력은 바로 360만으로 확충이 되겠죠. 여기에 그렇군요. 미 본토로부터 공군 부대가 지원이 오면서 이 육해공의 전체적인 이제 이 군사력이 완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국군도 문제가 없진 않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성급하게 그러실 것이 아니라 좀 기다려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그 문제를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국방개혁안을 준비하신 것 아닙니까? 기다리면 위에서 알아서 다 해주실 텐데, 뭐가 조급해서 이러쿵 저러쿵. 그러면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이렇게 편향된 군 체계를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논의가 필요하다 이건데 지금까지 이런 논의가 좀 있었나요? 국군의 좀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제기가 되고 그리고 이거는 뭐 초보적인 군사가들 그리고 이제 현역 군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구나 다 인식할 수밖에 없는 면이기 때문에 군대 개혁에 대한 목소리는 늘 있어 왔습니다. 네. 하다못해 가지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 국방개혁 307이라 그래가지고 국방개혁안을 낸 적이 있었고 노태우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계속적으로 국방개혁안을 내왔었죠. 특히나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국방개혁 307안이 실제로 이제 73개의 과제를 제기를 하고 있었어요. 오, 꽤 많네요. 그래서 2030년을 최종 목표 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 군에서 제기했던 이 국방개혁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흐름을 볼 수 있냐면 바로 군의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는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현재 이 한미 간의 한미연합 방위체제는 어떻게 구축이 되어 있냐면 우리나라 군이 육해공 3군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육군은 이제 주한미 육군의 통제를 받게 되고 한국의 해군은 이제 미 해군의 통제를 받게 되고 한국의 공군은 미 공군의 통제를 받는 각기 독자적으로 통제를 받는 그러한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한국의 합참의장은 한국군을 전체를 관할을 하고 뭐 미국은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이나 아니면 더 올라가면 미 합참의장이 전체의 미군을 이제 관할을 하게 되겠죠. 이런 구성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것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한국이 그러니까 합참의장이 지금은 육군 따로 공군 따로 해군 따로 그렇죠. 각자 개별적으로 이제 미군과 연계를 취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을 합참의장이 전부 다 총합을 해서 그래서 한국의 합참의장과 미국이 이렇게 연계를 맺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1대1로 하자는 되냐면 거죠? 그렇죠. 그러면 합참의장 밑에 육군, 해군, 공군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은 이제 합참의장이 사실상 딱히 지휘를 하는 장악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한국의 육군은 미 육군과 한국의 해군은 미 해군과 한국의 공군은 미 공군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을 합참의장으로 다 묶자. 그리고 합참의장을 통해 가지고 미국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이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부분에서 이 국방개혁안이 해군과 공군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죠. 왜요? 이게 왜 그렇게 되냐면 그렇다면 이제 육해공군을 전부 다 합참의장이 관할을 하게 되면 합참의장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제기가 되겠죠. 네, 그럴 수. 예. 근데 이제 해군과 공군의 반발은 뭐냐면 숫자가 적어서. 어차피 한국군은 육군이 90%인데 그럼 합참의장은 계속 육군이 하지 않겠냐. 우리가 왜 육군의 지휘를 받아야 되냐. 뭐 이러한 이제 반발이 나타나게 되는 근데 것입니다. 그게 국방개혁하고 전혀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네. 사실상 이제 군 지휘부의 밥그릇 싸움으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충격적인 부분은 뭐냐면 지금 그러면 이제 지금의 한국 해군과 지금 공군은 어떤 처지에 있느냐 이걸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한국 해군은 미 해군과 연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군은 미 공군과 연결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냐면 우리가 미국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미국의 지휘를 받는 거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같은 육군의 지휘를 받는 건 우린 절대 불가다. 이런 논리로 이제 빠져버리는 것이죠. 상당한. 지금 이제 군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좀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잠깐 육군 우리나라 군대가 비중이 많다고 하셨는데 아까 이게 아까 미국은 뭐 몇 퍼센트 35%? 뭐 이렇게 러시아는 32%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적 추세는 육군의 비율을 줄이고 해군하고 공군의 비율을 높이는 미국의 방식도 보통 흔히 말하는 뭐죠? 멀리서 미사일 쫙 쏘고 그다음에 나중에 정리하러 육군이 올라가는 전쟁 방식이잖아요. 예. 그럼 아까 이제 한국이 육군을 담당하고 미국이 공군과 해군을 담당한다면 네. 만약에 한국이 전쟁이 났다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대는 우리 지금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열심히 복무하는 우리 국군 장병들 육군들은 대부분 총알바지나 아니면은 뒷청소하는 이런 역할뿐이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기본 이제 이 군의 편제가 그러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군과 공군은 육군과 달리 이건 좀 이제 새로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해군과 공군의 작전이 훨씬 더 공격적이거든요.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군 지상군은 기본적으로 지상의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을 통해서 은폐 내지는 방어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지하 벙커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참호를 파고 그 안에 이제 응거한다든지 그런 식의 은폐가 가능한데 해군과 공군은 은폐가 불가능하죠. 잠수함은 은폐. 잠수함은 그럴 수 있는데. 예. 예. 그렇죠. 공군은 은폐가 불가능하죠. 비행기가 어디 숨을 데가 없지 않습니까? 구름 위에 구름 스치 지나가니까. 바다 위에 함선도 숨을 데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피할 데가 없는 상황에서 해군과 공군은 훨씬 더 공격적인 그러한 전략 전술을 구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네요. 예. 그래서 맞기 전에 한다. 예, 그렇죠. 크게 본다면 이제 해군과 공군이 기본적인 타격 집단, 공격 집단으로 구성이 되는 게 상례가 되는데 현재 이 한반도에 현재 연합방위 체제를 살펴볼 때 해군과 공군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맡고 있고 지상군의 역할은 실제로 이제 만약에 전쟁이 이제 한반도에 일어나게 됐을 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북한군이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잖아요. 전쟁이 났는데 쏘고 그러겠죠. 공격을 하겠죠. 네. 공격을 할 때 이 휴전선을 지키는 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이것을 이제 또 종신방어라고 해가지고 휴전선에서 다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차츰차츰 이제 후퇴하면서 북한군의 이제 힘을 빼는. 예, 그러니까 조금씩 얘가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면서 북한군의 힘을 빼는 그러한 이제 작전을 기본적으로 구상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바로 두드려 맞는 역할을 예, 한국군이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러면 한국군이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매우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전쟁이 나면 한국군이 기본적으로 북한에게 좀 맞아가면서도 최대한 이제 버텨라. 예,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북한의 힘이 빠지면 그때 우리가 때린다. 일종의 좀 그러한 스토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육군장병 여러분, 뭐 전쟁이 뭐 나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좀 나서는 안 되지만 네,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좀 잠깐 이제 얘기가 딴 데로 샜는데 아까 군체계 시정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군대 문제 뭐 이게 뭐 군대 본질적 문제에서 뭐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군 문제가 상당히 사고가 많아요. 네. 뭐
이 얘기가 맞지, 최근 연애사병 문제도 있었고, 군대 안에서의 그 군인들의 여러 가지 자살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물론 이거는 가장 말단이지만 이걸 낳을 수밖에 없는 건 군 체계나 국방 문화가 좀 바꿔야 된다. 그래서 국방 개혁을 실질적으로 잘 실현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국방 개혁의 과제는 무엇인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일단 국방 개혁에 대한 가장 큰 대강의 전략적 방향은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첫 번째로는 국방 정책이 일단은 정상화될 필요가 있어요. 정상화. 지금은 한국의 국방 정책이 지난 60년간 오로지 북한의 이른바 남침을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는 거기에 전체 국방 정책의 100%가 거의 다 거기 쏠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저희 동북아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볼 때 네. 동북아에 북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다 건너서는 일본이 있고 또 서쪽으로 가면 중국이 있고 그죠?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또 저 멀리는 또 지구 반대편이긴 합니다만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근데 그들이 전부 다 이른바 지구상의 군사 강국이라고 표현되는 나라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랬을 때 우리 군도 중국이라든지 일본, 러시아 등을 이렇게 그들과 맞설 수 있는 이것을 이제 외교적으로 맞선다는 측면이 아니라 군사적 측면에서 실력으로. 그렇죠. 그러한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방 정책을 다변화할 필요가 제기가 된다는 것이죠. 네. 실제로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현재 일본이 연일 독도의 영토 문제를 계속적으로 지금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도 영토 분쟁 이것을 분쟁화하느냐 마느냐 사실 이제 우리 정부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분쟁화하는 거라서 일본의 논리에 말려든다라고 네.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결과적으로 일본의 이야기를 더 키워주는 꼴밖에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일본뿐이 아닙니다. 이미 중국 어선들이 NLL 지역으로 와가지고 불법 조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꽃게. 그렇죠. 사실 지금 김강진 국방부 장관도 그렇고 NLL을 절대적으로 사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네. 이렇게 남북 간의 긴장을 엄청나게 격화시켜 버리니까 우리 해군 함정들이 NLL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네. 또 북한군도 NLL에 쉽사리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잘못하면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사실상 여기 비어 있는 이 공간에서 중국 배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죠? 야 기회다. 물고기 싸그리 다 잡아간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우리 국군이 그죠? 그냥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있는 이 현실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이죠. 사실 실제적으로 이제 한국의 이른바 영토에 대한 문제에서 네. 우리가 단순히 북한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종합적으로 제기되는 게 이미 제기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오로지 북한의 남침 전략에 여기에 이제 매몰되고 있다는 측면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한 가지 놀라운 지점은 뭐냐면 예.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이 아마도 이 전 세계에서 확고한 안보 태세를 강조하는 데에는 아마 세계 1등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예. 뻘핏하면 안보 교육하고. 자다가 일어나면 확고한 안보 태세고 한치에 빈틈이 없어야 되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작 한치에 빈틈이 없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그 당사자들이 일본의 독도 영토 분쟁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안 하는지 중국 어선들의 NLL 침범에 대해서는 왜 말 한마디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이런 면들이 첫째로 시정돼야 된다. 네. 이런 부분을 좀 문제를 제기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저는 실제 우리 군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오로지 북한 처음부터 끝까지 대북 이른바 이제 북한의 이 남침 억제 이것이 100%가 되었는가라는 부분을 따지고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 한미연합사에서부터 출발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미국의 태평양 사령부가 예. 실제적으로 이제 동북아 지역에서 이 한국군의 역할을 북한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의 작전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한미연합사로부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미국의 의도에 따라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미 태평양 사령부를 본다면 사실 미국은
이 전방위적인 이른바 국방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네. 때에 따라서는 중국에도 대응을 하고 일본과도 어떻게 이를테면 예전에 저기 뭐 군사 비행장 이전 문제가 불거지긴 했습니다만 러시아와의 문제에도 대응을 하는데 미국의 입장은 뭐냐면 그런 것들은 우리 미군이 직접 하겠다. 예. 한국군은 그냥 북한. 예. 오로지 북한? 예. 북한에 집중해라. 뭐 이런 식의 이 역할 분담이 있는 건 아니냐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상 한미연합방위 체계, 연합방위라고 하는 내용 속에서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부분이 쭉 지속되어 오다 보니까 현재 우리 군의 편제를 볼 때 일본의 영토 분쟁이라든지 중국의 이러한 이제 문제들 여기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러면서도 일반 국민들에게는 확고한 안보 태세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순된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국방 전략이 정상적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군의 작전은 우리가 스스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죠. 미국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이제 가져간 이상 국방개혁도 미국이 입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전쟁 상태를 대비해서 존재하는 게 이제 군대인데 그 전쟁 상태에서의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이 우리 군이 자주국방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 한미 간에 편중돼 있는 그리고 상당히 기울어져 있는 이러한 이제 추를 정상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하나 더 드리면 지금도 이제 원래 2012년에 들어와야 됐을 전시작전 통제권이 2015년으로 연기되고 지금도 2015년에 미국이 한국에 줄지 안 줄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네. 뭐 이제 그건 미국의 입장이나 치고 한국의 뭐 대통령이나 뭐 이런 군 관계자들이 전시 통제 작전 지휘권 안 받겠다 뭐 더 갖고 있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자주국방의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 군 인사들이 지난 60년간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직은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아직은 안 된다. 아직은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군의 이를테면 뭐 정보력이라든지 우리 군의 뭐 통제 능력, 지휘 능력이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미군이 있어줘야 된다라는 논리를 띠고 있는데 미군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이 갑이다에 출연하고 있는 거친 숨소리 김대규입니다. 자, 국민을 주인으로 보는 방송 그리고 갑으로 보는 방송 주권 방송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도 계속 방송할 수 있게 되는 데는 많은 후원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이런 방송 하나 지키는 것이 우리 시대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는 탄압받는 정당 또는 탄압받는 방송이 어디인가를 생각하시면 금세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주권방송에 할 일은 되게 많습니다. 알려야 될 진실도 많은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마음으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더 보태주시고 민들레 홀씨 회원이 되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를테면 이제 군의 정보라든지 그리고 이제 군의 이를테면 뭐 정찰 자료라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미국이 전부 다 이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지금이 우리가 이제 대미 의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이 자주국방은 어렵다고 이야기한다면 앞으로 더 의존을 하자는 건데 앞으로 더 의존을 하면 미래에도 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논리는 과연 무엇으로 귀결되느냐면 북한 정권이 붕괴할 때까지는 미군이 이 땅에 있어야 된다라는 논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어요. 양심과 정의가 넘쳐 흐르는 이 땅 식민 독재와 맞서 싸우다 감옥에 갔거나 어디론가 사라져간 사람들은 오늘은 한국군, 대한민국 군대 뭐 개혁, 국방 개혁, 뭐 약간 그리고 기형적인 모습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방은 한 나라의 자주권을 상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지금까지 뭐 잠깐은 갖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화두가 되고 있는 전시작전 통제권. 나라가
군대는 만약에 나라에 사태가 벌어졌을 때 대비하기 위한 건데 이것을 다른 나라, 미국에게 계속 의존해 있다는 것 자체는 나라의 자주권의 상징인 국방, 즉 자주권을 없이 살겠다라는 표현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경제 몇이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라의 면모를 제대로 튼튼히 갖추기 위해서는 자주국방을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그거에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달성하는 문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오늘 한국군 국방에 관련한, 특히 국방 개혁에 관한 문제 짧게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 방송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저들의 공화국